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숫자를 보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어제 1,200명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정도 숫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인데요. 모두가 각별한 다짐과 행동이 다시 필요한 때입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신문 일면에는요, 코로나 상황을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무너진 방역이다. 3인 모임 금지. 초읽기에 들어갔다. 4인 모이면 저 서울 기준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나라는 거거든요. 자, 이틀 연속 신규 확진 1,000명, 1,200명 넘어가는 모상세입니다. 좀 더 보면요. 서울은 이미 4단계 수준에 이르렀다. 4단계가 적용이 되면 4인 모임, 3인 모임이 금지가 되거든요. 저녁에 한해서. 김부겸 총리 가장 강력한 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2,000명 갈 수도 있다. 이대로는 4단계 셧다운에 들어간다. 이런 제목입니다. 역시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정부는 4차 유행 진입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8월 초까지 확산세 지속 가능성이 있다. 일단 현행 거리 두기를 일주일 연장합니다. 그러나 조금 며칠 지켜본 뒤 주말께 판단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과연 4단계까지 가는가?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 그리고 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수산업자 의혹 관련 박영수 특검 사입니다. 그만둔 겁니다. 이 차량, 자동차를 사용한 부분이 논란이 됐죠. 논란 야기한 점 고개 숙여 사과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코로나 상황 옆에 그리고 다른 기사가 있는데요. 이 기사를 좀 소개해 드리죠. 이건희 미술관 후보지 서울이고요. 그중에서도 송현동 그리고 용산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송현동이면 경복궁하고 가깝죠. 용산은 좀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용산 주변에는 다른 박물관, 미술관 등이 많이 있잖아요. 문체부 이건희 금관 훈장 검토한다. 이런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고 깊숙하게 읽어주실 그리고 해석해 주실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자리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8일 목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해석은 자유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때 자유롭게 해석하세요. 이런 말인데 어제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는 두 분이 만나고 난 뒤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사는 금기 깨기입니다. 최근 여당 당대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여당 내에서는 쉽사리 꺼내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 반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퇴근 뒤 바로 귀가. 코로나 상황이 더욱 악화가 되면서 4단계, 거리두기 4단계로 가게 되면요. 저녁에는요. 2명까지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퇴근 후는 바로 귀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요. 종부세 4452.
이게 무슨 소린가요? 4,4,5입이면 어떤 돈의 액수 같은 게 4로 끝나게 되면 밑으로 내리고요. 5 이상 올라가게 되면 위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종부세에 관련해서 4,4,5입 반올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깊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첫 번째 이슈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힘 맞서서 연대를 하는 건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묻자 윤석열 해석은 자유예요. 안철수와 힘을 합해서 국민의힘과 맞서려고 하는 건가?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해석을 자유롭게 하세요라는 거예요. 부인이 아닙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첫 회동에서 정권 교체 공감. 이거는 원칙적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문 기조 확인, 협력 약속. 이런 건 원칙적입니다. 그런데 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손을 잡고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해석은 자유. 이런 답이 나왔어요. 합당, 입당 관련 언급은 안 했다. 지금 보면은 안철수 대표는 합당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죠. 합당, 입당이란 이슈가 각각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이 두 정치인, 이젠 정치인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은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고요. 확실한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서로 연락을 하고 또 따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의견을 좀 더 좁히고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애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여러 가지 생각들, 고민들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윤 전 총장님의 국민의힘 입당 시기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누시겠는데요. 지금 현재 정치를 처음 시작한 입장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각을 들을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런 부분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야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어제 정치 참여한다. 이런 입장이 알려졌고요. 입장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최재형 정치 참여할 것 짬만 나는 소금 역할 해보고 싶다. 주변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감사원장 사퇴 9일 만에 공식 선언. 정치 도전. 그러나 대선과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얘기진 않았어요. 물론 주변 측근들은 이거는 사실 대선 도전을 뜻하는 거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부친의 얘기를 있는데요. 여기다 인용돼 있는데 진지를 박차고 나가 고전을 해도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나라 구할 것이다. 굉장히 묵직한 내용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최근에 이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전화 통화한 것을 알렸다. 이런 내용까지 여기 좀 기사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앞서 최재형 전 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감사원 가족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선 출마 의사가 있으십니까요? 제가 지금 사임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최재형 원장 대선 출마 결심했다고. 저는 대선 주자와의 소통은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 주자들의 상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스스로가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는 자신을 갖다 가지면은 밖에 있는 분들도 자연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들어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뭐 여러 갈래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요. 야권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권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권영세 의원입니다. 예, 오늘 아침에 인터뷰 응해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예. 자,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통화를 하셨다면 언제 하신 거고 어떤 말씀들을 나눴습니까? 최재형 원장하고는 뭐 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통화는 하신 겁니까? 그 제가 뭉뚱그려서 아. 적절한 방법으로 아. 소통을 잘 하고 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뭐 최근에 무슨 8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예. 약속했는데 뭐가 잘 안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예. 오늘 약속한 건 없고요. 예. 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보자 이런 얘기 정도만 돼 있지. 뭐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 보자, 언제 보자, 특정한 날짜에 보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예. 전반적으로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한번 미리 얘기를 하는 자리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만나기로 했지만 특정 날짜가 아직 잡힌 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 제가 소통하고 있을 때 예. 아직 마지막 생각의 정리가 필요해서 어디 지방을 가시는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근데 최근에 이 부친 우환이 예. 있어가지고 급히 지금 올라오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지금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입당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망설이고 있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예. 최 전 원장은 상당히 빨리 입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리라고 보십니까? 우선 제가 망설인다는 부분, 윤석열 예. 전 총장이 망설인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예. 조금 제가 고치고 싶은 부분이 망설인다기보다는 예. 그 전에 할 일들이 좀 있다 이런 거, 그 일을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당연히 입당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및 측근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들어오는 게 아닌데 이거 먼저 하고 조금 이따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부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시기는 조금 걸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최 전 원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윤 총장과 달리 좀 빨리 오지 않겠냐라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아직 어디까지나 기대나 예측 정도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 분 모두 늦지 않게 입당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면요. 예. 최재형 그렇습니다. 전 원장과 윤석열 전 총장 모두 입당에 대해서 낙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정치권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시기 문제거든요. 최 전 원장과 윤 전 총장 중에서 누가 먼저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조심스러우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자, 그리고 요거 최 전 원장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추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은 최 전 원장이 대선 주자로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예. 만약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상황이 좀 어려워졌을 때 최 전 원장 확실히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서로 누가 누구의 대안이고 대체제다 이런 게 아니라 예. 둘이 다 같이 들어와서
아주 이 경쟁을 아주 건강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면은 예. 그 시너지 효과가 커서 우리가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 이게 누가 하나가 없어지면 누가 하나가 뭐 기다리고 있다가 대체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뭐 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라고 얘기를 할까요? 보완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은 하겠지만 보완 관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안철수 대표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 여러 가지 뭐 입당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혹시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고 국민의힘과 뭐 맞서려 그런 연대를 하는 거냐 이런 질문에 해석은 자유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예.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3지대는 없다. 제3지대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 시도한다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3지대가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3지대 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 프랑스 마크롱이 이제 제3지대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될 때는 예. 좌파는 극자 쪽으로 가고 우파는 뭐 부패 스캔들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중간에 공백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경우에 뭐 지금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좀 좌측으로 가서 좀 비어져 있는 건 맞지만 그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이 그 중도 쪽으로 다가서서 충분히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 지금 정권 교체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인정을 해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틈이 없는 데서 예. 이 뭔가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실패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안철수 후보를 만나는 부분은 뭐 저는 다양한 그 정치인들을 만나서 예. 그분들의 생각을 대권주자라는 사람이라면 그런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뭐 지난번에 회동을 했을 때도 그 안철수 그 대표도 만나라 그 뭐 이 국민의힘 사람들만 만날 게 아니라 다양하게 좀 만나라 그래야지 좀 생각의 지평도 넓힐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뭐 당시에도 이미 약속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다양한 인사를 만나는 차원에서 어제 만남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신다는 거네요. 지금. 예,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식의 다양한 인사를 만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너무 좁게 국민의힘 아니면은 그 뭐 검찰 주변의 인사들, 그런 분들하고 주로 교류를 해왔을 테니까 예. 거기에서 벗어나서 뭐 다양하게 만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어두는 것이 예. 나중에 실제로 대선에 나갔을 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뭐랄까요? 앞서가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혹시요. 예. 윤석열 전 총장께서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네, 그런 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예. 지금 국민의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합당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상황에서 또 지난 그 시장 선거 과정에 보궐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자기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좀 약간 이 낮아 있던 그 국민들의 기대가 예. 굉장히 높아진 거를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약속을 그 합당 약속도 충분히 그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결국 합당이 될 텐데 왜 국민의당으로 들어갔다가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거는 나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그거는. 예. 저는 그 가능성은 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윤 전 총장의 생각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는 측근들의 생각이 있는데 약간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나요? 그런 취지로 제가 얘기한 적은 없고요. 예. 윤 전 총장이나 그 측근들은 같이 생각을 논의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지요. 예. 논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이렇게 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활동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윤 전 총장이 본인의 직접 워딩으로 잘 쓰던 말이 국민이 불러서 나왔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불러서 이 정치권으로 나왔으니까 정치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국민들한테 물어보고 혹은 뭐 이미 있는 생각이 있다면은 동의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아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측근들하고 아마 생각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예.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 좀 빨리 들어오는 게 좋고 외연 확대하는 것도 우리 당에 들어와서도 예. 못할 게 없지만 예. 그렇지만 본인이 결국은 잘 판단해서 해라 이런 입장입니다. 결국 뭐 본인 판단해야지 예. 그거 어디 이렇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앞서서 영상으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예. 국민의힘 스스로 후보를 만들고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 아까 국민의힘 자체 후보에 대해서 무게를 듯한 발언을 했고요.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이 부분은요? 근데 그분은 그때 저기 말씀하시는 게 달라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요. 그때 다르다. 작년에 예. 비대위원장 하실 때는 우리 당에 후보가 없다고 다 바깥에서 지금 후보를 찾으려고 돌아다니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보궐선거도 마찬가지고 대선도 마찬가지고 예. 그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뭐 40대 경제 전문가를 뭐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깥에 나가셔가지고는 안에서 찾아야지 왜 바깥을 돌아다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뭐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고요. 예. 어제 이 대선 후보를 놓고 제1야당이 뭐 허둥댄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런 말씀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 그렇게 보고 싶다면은 예. 뭐 우리가 뭘 하더라도 허둥대는 모습을 아마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여야에서 다 지금 관심을 좀 보이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김동연 전 부총리 국민의힘 입장에서 영입 대상입니까? 그리고 혹시 접촉은 하신 적이 있는지요? 예, 뭐 접촉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뭐 간접적으로 거기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예. 간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양쪽에서 다 러브콜을 받는 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태도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도를 좀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예. 약간 조언이시네요, 그러면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셨는데 좀 약간 종잡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좀 해주셨습니다. 관련 기사가 몇 가지 있는데요.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3개월 만에 나온 김종인. 야당 허둥대지 말라. 이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 허둥대지 말라. 어제 원희룡 제주지사 대선 출마한다고 밝혔죠. 의사를 이미요. 지지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강론을 강조합니다. 제1야당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된다. 대선 후보 스스로 키워라. 그리고 윤석열 전혀 만날 일 없다. 최근에 좀 만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 지지율 이거 결정적 아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권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사실은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시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는 게 그게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 총장을 이번 주에 만나신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난 전혀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요 지금. 원희룡 지사께서 보다 더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실 것 같으면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기간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적에 뭐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하게 최근 분위기 계속 박하게 평가하는 분위기인데 어제도 그랬어요. 뭐 지지율 얘기하면서 이건 뭐 결정적인 거 아니다.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반면에 원희룡 지사, 물론 어제 원희룡 지사를 위한 모임이었긴 합니다만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거를? 방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 원희룡 지사의 대선 출정식에 참여해서 하셨던 말씀은 예. 사실 그 우리가 보궐선거 때 지난 이제 4월 7일 보궐선거 때 각 후보들한테도 많이 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인 차원의 응원을 했다 정도로 저는 이건 인식을 원론적 하고 응원이다. 있습니다. 예. 네, 이제 다만 또 이제 윤 전 총장 관련돼서는 예. 사실 아직 그 윤 전 총장과 김종인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아직 그 만남이 이루어진 적은 없거든요. 뭐 4월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안 되고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먼저 부탁을 청하거나 아니면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제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라 평가를 하기가 사실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아마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그러면은 뭡니까? 됩니다. 연락 좀 하시죠라는 점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글쎄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연락이 오면 받고 뭐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직 저 윤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에게 연락했다는 뭐 소식은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아마 뭐 얼마간 다소간 지나면 연락을 하고 어쨌든 야권 후보로서 지금 제일 유력 주자가 또 윤 전 총장인 만큼 예. 김종인 위원장과의 만남을 좀 기대가 저도 이제 하고 있고 예. 아마 어떤 소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에. 근데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누누이 이야기하는 저 자강론에 대해서는 예.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가 지난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자강론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은 아직 입당을 한 상황이 아니고 예. 소위 말하는 제3지대, 당 바깥에서 지금 자신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연장선상에서 완철수 대표와의 어저께 그 오찬 회동도 가졌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직 국민의힘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예. 윤석열 개인의 브랜드를 확장하는 그런 지금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예.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메시지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자체적으로 그 대통령 후보를 만들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만들면서 예. 동시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대선 후보로서의 브랜드를 각자 잘 키워놓은 다음에 때가 돼서 입당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최대한의 시너지를 만들어내어라라는 어떤 신호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깊숙하게 해석을 좀 해야 되네요. 지금 아무튼 어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부인과 관련된 얘기예요. 부인의 이제 박사 논문인데 국민대 이 박사 논문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연구윤리위 예비조사위를 꾸렸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폭넓게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박상영 교수님? 네. 박상영 교수님? 이 조사는 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통상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사실은 이제 논문 관련돼서 엑스파일에 대한 논란이 이제 커지면서 예. 바로 이제 인터넷에 김건희 씨의 학회 논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상황이 독특한 게 어떤 대선 주자의 논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논문이에요. 또 네. 이게 관심이 끈 게.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김건희 씨가 예. 그 줄리에 관련된 그 발언을 하면서 예. 자기는 강의도 하고 사업하고 바빠서 시간이 없다. 하려고 해도 할 시간이 없다. 박사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려고 그렇죠. 되게 굉장히 바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2008년도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통상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그 내용을 가지고 박사 논문 쓰기 전에 학회에다가 논문을 제출하는데 이게 2007년도에 이제 그 실린 논문이 인터넷에 이제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제목에 회원 유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제목에 그렇죠. 근데 예. 그걸 한글로도 쓰지만 그 밑에 영어로 써야 되거든요. 영어로 번역이 영어로 통상 제목을 되죠. 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회원 그러면은 멤버고 유지 그러면은 영어로 메인터넌스인데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영어를 갖다가 회원은 멤버라고 쓰고 유지를 갖다가 YOUG 이렇게 한글말 그대로 영어로 써요. 발음대로요. 한글 발음대로 그거를 알파벳으로 적어놨다는 유지라고 거예요? 쓴 겁니다. 메인터넌스라고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논문에 영어 제목인데 그것도 예. 무슨 뭐 본문에 뭐 실수도 아니고 이렇게 쓰여진 논문이 이후에 이제 박사 논문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과연 이 논문이 본인이 쓴 게 맞냐 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을 갖다가 그 논문을 갖다가 표절률 검사라고 하는데 예.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이나 이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절률이 40%가 넘게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통상 이러면은 이제 논문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문을 통과시켜준 국민대 측에서 예.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니까 예. 이거 진짜 소위 말해서 고스톱 쳐서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대가 학교의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손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조사를 좀 해보겠다. 자발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제 학교 명예 실추를 막기 위해서 지금 나선 건데 보통 통상 이제 몇 달 정도 걸리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 뭐 몇 달 안에 이 당시에 이제 논문이 왜 통과가 됐는지 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또 표절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왜 논란이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0%라는 거는 어디서 나온 그 수치입니까? 그거는? 기사에서 하나 이제 봤는데요. 그런 보도들이 되고 네, 있다는 보도가 건가요?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부분은 조금 더 이제 확인도 해보고 아마 또 다시 한번 어떤 조사를 좀 해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대학에서 박사 논문, 그것도 대선 주자의 배우자의 박사 논문을 조사한다. 이건 미성 기사가 오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여당 얘기 좀 가보겠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연일 뭔가 금기를 깨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 입장에선 금기라고 볼 수 있는 사안들이죠. 보겠습니다. 강성 친문을 깨고 박정희 재평가 마이웨이 송. 그러니까 이 강성 친문 깨고는 이게 최근에 나왔던 이 표현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대깨문. 이런 거를 공개 토론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박정희 재평가.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포항제철 대단한 성과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도대체 최근에 이런 마이웨이 송이라는 표현까지 들을까? 혹시 차차기 대선 뭐 이런 거 아니냐? 근데 여기에 송 대표는 내년 3월 재집권만 생각하고 있다. 무슨 소리입니까? 뭐 이런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요.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 그리고 뭐 당내에서 나온 목소리 뭐 같이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박정희 정권이 포철을 만든 것을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경부고속도 개통일이기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야당이 반대했지만 경부고속도로를 개통시키고 포항제철을 만든 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나는 만주군 시절에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중국 요종성의 안산 제철소를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만주철도의 원료를 만드는 현장을 저는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야하타 제철소를 벤치마킹한 포항 제철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당이 어려운 시기잖아요. 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 하는 건데 이제 당 대표는 그 맨 앞장서 있는 지도자란 말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넘어갈 때 당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몇 건의 이제 결정들, 판단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과거 뭐 경부 고속철도 야당의 반대인데도 추진해서 저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나왔습니다. 야당의 반대란 표현이 약간 좀 눈을 잡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거침없는 송영길의 입, 계파를 흔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조국 사태 사과 시작으로 대깨문 단어 썼죠. 그리고 박정희 성과 언급. 그러니까 금기를 깼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영길 대표의 최근의 이 모습.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큰 지적이 경부 고속도로하고 포스코잖아요. 예. 경부 고속도로가 만만치 않았어요. 야당이 공사장에 그 점거까지 했어요. 부자들 놀러 가려고 고속도로 만든다. 지금 와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 포스코도 다른 나라들은 원조 받은 거 다 빼돌려서 그 특권층들이 논아먹었습니다만 산업 자본을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예. 키운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했는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까지 하는 거는 지금 그
이쪽 저쪽으로 나누는 진보 보수로 나누어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우리만 고수해가지고는 더 이상 좀 정권 재창출이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본 거 아닌가. 특히 강성 친문으로 둘러싸여가지고는 이게 외연 확장도 어렵고 지금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 뭐 이래서 저 경부고속도로, 포스코 뭐 여러 가지 또 대깨문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방송 용어에도 적당하지 않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험한 말인데 공식 속상에서 공식 얘기를 속상에서 예. 여당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한 거는 지금 강성 친문한테 둘러싸여서는 정권 재창출이 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국민의힘에는 37살짜리 당대표가 지금 동분서주, 영남, 호남 뭐 예. 전국을 뛰어다니고 있잖아요. 예. 근데 상대적으로 좀 20살 넘게 차이 나는데 좀 낡은 이미지, 좀 꼰대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아마 송 대표는 요새 청와대에 여야 당대표 만날 때 그 문 대통령하고 송영길 대표랑 이준석 셋이 사진 찍는 것도 아마 그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여질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다. 아주 불편할. 키는 큰데 좀 낡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도로는 안 된다. 좀 깨고 나가야 된다. 대선을 생각하면 뭔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9월 10일 날이면 사실상 당대표로서 영향력 발휘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대권 후보가 이제 선출되는 날이니까 예. 그 이후에는 영향 없으니까 앞으로 2달간 좀 당을 중도 클릭을 좀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친 이재명 노선 좀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대깨문도 그 사실 강성 친문 비난하는 거니까 이재명 쪽에 아무래도 쏠쓴 그렇게 거고. 비춰지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전에 경선 연기론 할 때 뭐야 밀어붙여 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 이재명 쪽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좀 한계가 있고 또 수많은 구설수 또 말을 좀 거칠게 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는 뭐 전반적으로 제일 좋게 저는 평가하고 싶고 송영길 대표가 한 말 중에 저는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은 예. 세계 어느 나라나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된 나라가 없다. 근데 특수부 출신 검사가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거는 지금 정권이 반성해야 된다. 그렇죠. 스스로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반성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지금 집권당.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봐서 상당히 외연을 넓히려는 그런 전략. 또 뭐 길게 보면은 또 다음은 아닌데도 차기 대권 도전. 본인의 행보. 그렇죠. 그걸 좀 넓게 가지겠다. 이런 전략이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현근택 전 부대변인. 사실 저 당내에서 반발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반발이 뭐 잠시 그러다 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좀 약간 심각하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저는 뭐 윤영걸 대표님의 해석이 거의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다음 대선에 이기는 게 1번이거든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정당, 뭐 후보들 간 지지율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지금 지난 3월 LH 이후부터 계속 뒤지고 있어요. 예. 이 정당 지지율을 역전시키지 않으면 예. 사실 대선 쉽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도 확당 전략이고 제가 보기엔 뭐 정치인으로서 당연히 뭐 나중에 차기를 꿈꾼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잖아요. 예. 송영길 대표도 뭐 당대표 했고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고 인천시장까지 했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을 할 걸로 보고요. 결국은 아마 핵심적인 문제는 지금 말씀처럼 이게 막 당내 분란으로 가느냐 예. 안 가느냐 문제인데 뭐 잠시 그러다 마는 수준인가? 제가 그게 보기에는 아닌가? 그렇게 갈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전처럼 막 우리 예전에 뭐 당이 쪼개지고 이럴 때 가면 예. 결국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집니다. 선거에서 지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내년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여기에 제가 보기엔 모든 분들이 고민이 있을 거예요. 저는 아마 송영길 대표는 나름대로 사실은 어찌 보면 뭐 맞는 얘기죠. 경부고속도로 그다음에 뭐 포항 제철이 우리들 산업의 근간이 된 거거든요. 그동안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얘기는 못 꺼냈던 어찌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부고속 깔았다. 이 얘기는 하는데 이제 경부고속도로 얘기는 이제 야당에서 주로 한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내년 대선 승리 거기에 저는 아마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비판 목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강성 친문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이제 판단한다는 경선 겁니까? 연기론도요. 아주 충돌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송영길 대표가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예. 됐거든요. 그냥 사고로 들었어요. 그렇죠. 그걸로. 대깨문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경선에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재명 저 후보 쪽을 뭐 배제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정리하는 것 같고 김경률 회계사 논란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해요. 굳이 그럴 그리고 필요는 또 뭐 여러 없겠다. 차례 지금 당사자가 사과를 하긴 했어요. 또 네네네. 당에서. 그다음에 뭐
경부고속도로 뭐 포항 제철 잘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송영길 대표도 사실은 송영길 대표 스타일이 할 말 안 하고 뭐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뭐 386 그룹의 핵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계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본인 스스로 하는 스타일이라 뭐 본인의 정치 어떤 노선은 분명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자, 김재섭 전 비대위원. 야당 입장에서 이 상황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예. 전에 그 김종민 의원의 인터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이 위기 상황이 있는데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의 돌파를 저런 해야 모습이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취지였어요. 네, 근데 제 입장에서 야당 입장에서 봐야 정확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 지금 대표의 행보가 우리 당에 위협이 된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긴장을 주는 거다라는 건데요, 그럼요. 지금 예. 야당 입장에서는. 김종민 의원의 발언은 전혀 긴장감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만 하면 야당에 더 유리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송영길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지금 이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경선에 통과하기 위해서는 결국 당원들의 투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지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메시지가 전 국민을 향하기보다는 당의 강성 지지층을 향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런 많습니다. 경우가 많이 있었죠. 예, 대부분 당내의 경선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예. 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김경률 회계사 논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경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칫 전 국민 중도표를 이룰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아마 송영길 대표한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지지층을 위한 호소와 더불어서 당 대표로서 적극적인 중도 확장 노선 정책을 표방을 해야지만이 사실 이게 같이 균형추로서 갈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대선 주자들과 당대표의 역할을 좀 나눈 듯 하기도 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사실 민주당이 재집권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예. 지금 행보는 야당 입장에서도 긴장감을 유발할 만큼 잘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당 관점도 보면 약간 자극과 긴장을 주는 모습이다. 뭔가 가운데로 가는 듯한 모습이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코로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숫자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면 안 되는 숫자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위에 있는 사진은 어제 낮이죠. 다시 길어진 코로나 검사 행렬입니다. 자, 코로나 확산세, 특히 강남 지역에서 많이 퍼졌다고 얘기 나왔죠. 그러자 이게 어제요. 강남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앞입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 있습니다. 서울의 대부분 지역 이랬답니다. 뭐 수도권도 그랬겠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는 3시간 줄을 서서 겨우 검사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긴장된 모습으로 보이죠, 지금.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밤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안 보이는 포장마차. 이게 거리두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찾는 곳인데 이런 모습이 있었답니다. 뭔가 좀 다르죠, 지금. 다른 나라 같기도 합니다. 사진만 보면은. 어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코로나 검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래 기다렸다는데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검사를 받은 거죠. 지금 보건소마다 비상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자, 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런 위기 상황 도대체 막을 수 없었던 건가? 몰랐던 건가? 이겁니다. 정부는 자만, 국민은 방심, 여기에다 델타 변이까지 왔습니다. 다 겹쳐서 화를 키웠다는 거죠. 다 들어있군요, 이유가. 아래로 가겠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인 어제 1,212명. 오늘도 이 정도 수준 나올 거로 지금 보고 있죠.
20대 10만 명당 4명꼴로 최다다. 일주일 새 2배로 늘었다. 여기 보면 뭐 불특정 다수 전파다. 정부는 그동안 7월엔 일상 복귀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했죠. 그러면서 뭐 이제는 뭐 괜찮아진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이제 정부의 자만. 그리고 국민들은 좀 방심해서 거리 두기 좀 소홀히 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외국에서 온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까지 나온 상황이죠. 이게 겹쳤다는 겁니다. 자, 그럼요. 방역당국의 설명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세계 변이로서 바이러스 유행 상황에서 아마 그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라서 4차 유행의 초엽에 진입하는 단계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대본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 7월까지는 또 8월 초까지는 현재 단계의 수준이 현재 확진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사 더 이어가 보죠. 다음입니다. 정부 4차 대유행 초입이다. 현재 수준 8월 초까지 지속될 수도 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행 거리두기 일단 일주일 연장됐는데요. 이 표를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표가 복잡하죠? 5개 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는 과거 기준의 거리두기 2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모임 4명까지 가능하죠? 그리고 뭐 어떤 행사 100명 정도까지고 뭐 오후 10시까지 영업제한 이런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태가 심각해지면 이후부터는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거든요.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 4단계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장 상징적인 조치인데요. 저녁 6시 이후엔 2명만 모일 수가 있습니다. 4명 안 됩니다. 그래서 퇴근하면 그냥 바로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모임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단계 적용보다 현재 단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견을 중수본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논의하여 현재의 조치를 일주일 더 연주하되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수도권의 방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만약 2, 3일 더 지켜보다가 그래도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위기는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기사가 좀 설명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도 봤지만 젊은 세대의 확산, 이게 심상치 않다고 설명이 돼 있어요. 수도권 2030 백신 접종 전략적으로 서둘러야 된다. 사실은 2030 이게 백신에서 그렇게 우선순위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확산되는 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화이자 132만 7천 회분 속속 도착한다. 일단 우선순위 배정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13일부터 수도권 자율접종 조기 시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창환 교수님. 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지금은?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지금? 일단 국민들의 이 분위기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물론 뭐 방역과 민생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온 건 이해하는데 7월부터 마스크 없는 삶 뭐 이런 얘기하면서 사실 많이 해이해졌거든요. 이 분위기를 바꾸려면 아까 앞선 기사의 방심이었습니다. 네. 방심. 그렇기 때문에 뭐 7월 한 달은 한시적으로라도 격상을 해서 지금 이 1,000명이 2,000명 되는 거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아직 백신이 이달 중에 지금 500만 명분이 도착하기로 예정이 돼 있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접종이 되려면 8월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한 3, 4주 정도는 한시적으로 격상을 해서 국민들이 좀 경각심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 1,000명대 이하로 좀 낮추는 이런 그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게 지금은 급한 게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국민들의 의식을 조금 더 좀 분위기를 만들고 나서 그동안에는 이제 고령층부터 지금 백신 접종을 해왔는데 지금 그 델타 변이를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잖아요. 확산 때문에. 그런데 2030에서의 이 확산율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는 소위 말해서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고령층의 접종은 어느 정도는 좀 끝났으니 꼭 50대부터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예를 들어 2030에게 뭐 50%,
4050에게 50% 이런 식으로 좀 안배를 해서 2030 세대 중에서도 또 4050 세대 중에서도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적극적으로 이번에 7월 말 8월 초에 접종에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아무래도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돌아다니는지를 더 많이 알 테니까 그래서 백신 접종 전략도 좀 2030을 좀 안배하는 그런 전략으로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4차 대유행이 시작이 된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렇게 대유행이 될 때마다 정말 당혹스럽고 힘드신 분들, 자영업자분들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들 방역 실패한 정부 왜 우리만 옥죄나. 지금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한 번만 방역 수칙 위반 걸리면 그냥 바로 조치 들어간다. 지금까지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경고 조치, 주의를 주죠. 그리고 나서 조금 기다렸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바로 들어간다. 이걸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리두기 완화로 희망 고문만 하더니 이제와 영업정지 영포라니 이런 불만들을 나타내고 계신답니다. 윤영골 대표님.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차라리 앞서서 일정 기간 진짜 강력한 거리두기를 좀 짧게라도 두고 뭘 했으면 그게 더 나을 뻔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네, 한람 더 세게 해서 우리 저 어떤 피부 약 먹을 때 한두 번 약 바르거나 해서 주춤했다고 뿌리가 뽑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약을 처방을 하고 발라야지 낫는데 지금 정부는 자꾸 이중 사인을 주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소비 진착이니 뭐 이렇게 자꾸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방역을 엄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코로나가 자꾸 번지니까 제일 큰 피해자가 지금 자영업 아니에요? 근데 지금 자영업한테 정부가 지금 잘못해놓고 이중 사인 주고 한쪽으로는 홈런 치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번트 하라고 하고 이렇게 사인 주고 또 작년 8.15 강화문 나온 사람은 살인자라고까지 비난하다가 이번에 민노총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런 자세가 지금 코로나를 다시 키웠는데 그럼 정부부터 정말 진솔하게 반성하고 뭐부터 해야 될까 해야 되는데 모든 책임 지금 자영업자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자영업자하고 젊은이들. 예? 자영업자가 정말 여태까지 방역에서 제일 협조한 사람이 자영업자잖아요. 근데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만 하면은 뭐 못하게 한다든지 뭐 손실 보상이나 뭐 이런 거 안 준다. 지원도 안 한다. 그런 거는 정말 그 단속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자영업자한테 책임을 모두 모는 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저희 초등학교 때요. 지금도 생각나는 게 무료 급식 빵 주는데 떠드는 사람 이름 써가지고 빵 안 줬거든요. 저 지금 50년이 지나도 그때 지금 서운하거든요. 네. 줄 거는 정부 지원할 건 해야죠. 근데 그거 방역 사실 옆에 식당에서 신고한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우르르 섞이는 거는 또 불가항력적인 것도 좀 있거든요. 말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말리기도 어려운 손님들이 술 취해가지고 합석하면 어떡하겠어요. 뜯어 말려서 쫓겨. 물론 저는 잘못된 건 단속을 해야 되지만 자영업 자율 방역 책임도 주고 권리도 좀 주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학대하는 식으로 강원래 가수 같은 사람은 손실이 2억 5천인데 정부 보조금 여태까지 받은 게 170만 원 받았다잖아요. 그러면 더 좀 지원해주고 더 좀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좀 주도록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 자영업자한테 모든 책임을 좀 돌리는 정부의 방역 대책 저는 참 좀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한심해가지고. 자, 그럼요. 자영업자분들의 이야기도 뭐 저 관련된 얘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계가 나오거나 이러면 진짜 무서워요. 신랑 신부님도 막 화가 나셔갖고 저희한테 막 전화를 주시고 얘기를 해서 같이 조정해서 가야 되는데 진짜 힘들죠. 아무래도 여름 휴가철 다가오면서 조금 기대하고 있던 게 있었는데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검토하고 기본적으로는 재택근무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유관부서랑 협력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간들이 조금 이제 끝나나 싶었어요. 사실 기대감도 크고 지금 이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실망도 좀 많이 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튼 잘 극복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다음은요.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경제 이야기 경제 브리핑 순서로 가겠습니다. 보시죠. 오늘 경제 브리핑 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과 관련돼 있고요. 하나는 정부에서 주는 돈과 관련돼 있습니다. 먼저 세금과 관련된 걸 보겠습니다. 여당의 종부세 2% 4,4,5입. 이게 무슨 소리죠? 지금 당에서 적극 추진한다는 건데 일단 전문가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좀 더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4,4,5입입니다. 종부세 반올림 논란인데요. 상위 2% 선이 만약에 2%를 딱 잘랐는데 그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11억 3천만 원이면은 11억부터 부과하는 걸로. 그러니까 3천을 띄는 거죠. 내리는 거예요, 기준을. 근데 만약에 상위 2%를 계산해 봤는데 11억 5천만 원이라면 이걸 12억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럼 12억부터 종부세를 매기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억으로 할 경우는 너무 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12억으로 하게 되면 생각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자가. 전문가들은 이거 분명히 이거 소송 들어온다. 이거 어떡할 거냐. 여당에서 왜 이런 걸 합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전 비대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식의 세금 부과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처음 봤는데 이 상위 2%에 누가 해당되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종부세라는 것 자체가 원래도 노무현 정부 때 그 이제 자산 상위 1%를 대상으로 부과했던 건데 그 이명박 정부 때 들어서 사실 그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일부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으면서 그 공제 혜택을 여러 개 그 넣는 방식으로 사실 많이 복잡해졌거든요. 안 그래도 복잡한 데다가 이런 식으로 4,4,5입을 해가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사실 그 지금 기간에도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공시지가 변동이라든지 가산세, 뭐 공제제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될지가 모릅니다.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도 계속 공시지가 현실화한다고 해서 계속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저 11억이라는 것도 언제 변동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게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 그러니까 이 조세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예측 가능성이 당연히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세금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건 문제의 소지가 될 거고 앞으로도 법적 분쟁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정우택 전 부대변인 변호사시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격을 대략적으로 위로 올리고 내리고 정하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제 9억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전에는 말씀처럼 이제 1% 정도 되다가 이게 서울시 아파트 가격 값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한 25% 정도가 들어온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보기에 해결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 이내에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그건 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지금 만약에 11억 4천이다. 근데 만약에 기준을 11억으로 할 경우에는요. 11억에서 11억 4천까지 있는 분들은 원래 법에 따르면은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시행령으로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 근데 반대의 경우에 만약에 11억 5천이 기준 상위 2%다. 5천에서 근데 시행령으로 만약에 12억으로 해서 좀 줄이는 경우. 그러니까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11억 5천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분들은 원래 법에 따르면 납부할 수도 있지만 시행령으로 줄이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줄이는 거는 그래도 나올 그렇죠. 수가 있다. 왜 그러냐면 물론 도시법률주의라는 거는 부과할 경우에는 그 부과 요건을 법에 정해라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완화하는 경우는 문제가 좀 될 소지가 적어서 제가 보기에는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반올림이나 아예 올림이면 괜찮다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2% 이내에서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고 대통령에서 공시지가를 저렇게 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왜 그러면 만약에 12억으로 정했을 경우에 2%가 11억 5천이면 11억 5천에서 12억 된 분들이 대상자 일부는 대상이 아니게 해주는 거는 불만이 없을 테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안 생길 수 있다. 근데 이런 법을 4,4,5입을 적용한다는 그러니까 이건 아마 언론의 해석 예.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면 11억 5천인데 12억으로 했을 경우에 그 빠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뭐 이의 제기를 할 거냐 아니면 부과 받은 사람이 이의 제기를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은 2%의 1.99냐 2.01이냐 어디나 생겨요. 그전에 9억일 때도 8억 9천인 사람하고 9억 1천인 사람하고 단순히 차이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어떻게 정하냐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해결이 가능한 어쨌든 방법이다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논란이긴 한데 청구택
변호사께서는 반올림에서 윗부분, 그러니까 올림이 된, 반올림이 된 부분들은 불만이 없을 테니 그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내림이 되는 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4452 종부세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요.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정부 수정안으로 방향 튼 여당의 의총.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놓고 세대별 양상. 소득 하위 80%로 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달라질 양상입니다. 이재명계는 다시 전국민 주자. 반 이재명계는 무슨 소리? 선별로 가야지 또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당 지도부는 그럼 90%? 뭐지요? 박찬환 교수님. 우리가 이런 논란을 지금 2년째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는 좀 용도에 따라서 기준을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딱 전 국민에게 100% 지급된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지난해 한 번 있었어요. 지난해 한 번 있었죠. 그 당시에 국민 위로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본다면 위로금이면은 전 국민 다 주는 게 맞죠. 그리고 지원금이면 아까 소상공인이라든지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집중해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위로금인지 아니면은 지원금인지를 이 성격을 갖다가 구분을 못했다. 이른바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다는 그렇죠. 거네요. 애초에는 지원금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경제 생각을 하니까 점점 확대되다가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이게 지금서 위로금인지 지원금인지 이걸 먼저 명확하게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윤 전 대표님 한마디 해주시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임기응변 땜빵식도 자동차 타이어 땜빵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네, 뭔가 원칙을 갖고 해야죠. 처음에는 뭐 다 준다고 했다가 80% 하니까 공정성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지적을 또 받았죠. 거기 소득이 뭐 10,000원 더 많아도 못 받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80% 하면서 또 90%로 올리자. 이렇게 해서 뭐합니까? 저는 차라리 이것도 정치가 작용하는 거예요. 이재명 쪽 줄 쓴 국회의원이나 이쪽은 다 주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쪽 줄 쓴 사람은 선별 주장하는 거거든요. 저는 저렇게 하지 말고 진짜 어려운 사람만 주고 하되 진짜 이렇게 복잡하게 하려면은 몽땅 다 줘라. 차라리 25만 원, 20만 원을 낮춰가지고 전 국민 다 줘라. 차라리. 그렇게 전 권하고 싶습니다. 정우택 전 부대변인 하실 말씀 있다고 표시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마지막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만 원 80% 주나 20만 복잡하게 이렇게 할 바에. 그렇죠. 20만 원 전 국민 주나 사실 금액은 똑같아요. 한 10조 정도 들거든요. 복잡하게 이 논쟁이 사실은 5번째잖아요. 처음만 전 국민 주고 2번째, 3번째, 4번째는 선별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 제가 보기에 전 국민 지급하는 게 맞지 않나로 보고 아마 그 의원들도 이건 어느 계파를 떠나서 주민들이 지역에 보면 굉장히 그 부분에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반영되면 제가 보기에 전 국민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벌써 5번째 아닙니까? 뭐 이제는 좀 원칙을 정할 만도 한데 매번 이렇습니다. 지금 매번이요. 자, 다음은 마지막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청소 노동자분 관련 기사가 있어요. 건물명 영어 쓰기 시험 보고 공개망신, 점심시간도 감시한 서울대. 서울대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인데요. 사망인데 갑질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무슨 이런 시험을 보죠. 여기 보시면 뭐 시험을 봤다는데 일하는 장소를 영어나 한자로 쓰게 하거나 기숙사 첫 개관연도, 각 건물의 준공연도를 묻는 뭐 이런 테스트를 보기도 했답니다. 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그 테스트를 했다는 그 시험지가 있어요, 사진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업무 필기 시험. 그러면서 우리 조직이 처음 개관된 연도는 학부 동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보면 뭐 몇 동과 몇 동의 준공 연도는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정우택 전 부대변인,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죠. 보니까 아마 청소하시는 분인 것 같고 아마 이제 서울대 기숙사 보면 옛날 기숙사들이 있거든요. 새로 지은 데도 있고. 근데 옛날 기숙사 중에도 이제 여학생 기숙사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렇죠. 합니다. 청소도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목욕실 청소도 하고 거기 아마 그 쓰레기 같은 걸 수거해가지고 들고 다니셔야 되는데 이분도 보니까 뭐 해외에서 생활을 그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뭐 회의할 때 뭐 복장을 어떻게 해라. 사실 저런 건 그냥 교육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아놓고 이 건물이 오래됐다. 그러니까 좀 보살펴라 이렇게 하면 이걸 되는 거죠. 점수를 매기고 이런 성격인지 그거를 모르겠어요. 시험을 보고 공개까지 한다는 거는 성적을 공개했다잖아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갑질이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청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쨌든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근데 더구나 이제 대학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지만 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배우는 데잖아요.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이런 어떤 불행한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괜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 사회적인 약자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 산재라든지 아니면 지금 뭐 갑질 논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 기사 조금 더 여기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승강기 없는 건물에서 100리터 쓰레기를 지고 매일 혼자서 4층 계단을 오리락내리락.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회의 때 정장 차림 못 내고 참석, 볼펜 없으면 인사평가 감점. 이게 무슨 지침이죠? 학교 측에서도 설명할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더 알아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